할아버지, 발이 너무 시려워요. 오늘만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밤, 공중전화 부스 구석에 짐승 새끼들처럼 엉겨붙은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노숙자 행색의 노인은 꽁꽁 언 아이들의 발을 자신의 맨가슴에 넣어 녹여주었죠. 그 순간 노인의 눈에 들어온 낡은 은색 목걸이 하나. 이거 내 딸 소연이 거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죽은 줄 알았던 딸의 흔적,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3명의 핏줄. 하지만 아이들의 뒤에는 이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는 거대한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한 재벌 회장의 목숨을 건 핏줄 지키기,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처절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텅 빈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것 같은 살인적인 추위였죠. 가로등 불빛마저 얼어붙은 듯 창백하게 흔들리는 밤거리 저편에서 작은 그림자 3개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얇은 실내복 차림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낡은 슬리퍼를 신은 아이들, 바로 한결, 둘이, 셋째 셋쌍둥이였습니다. 가장 뒤처져 걷던 막내 셋째가 털썩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형아, 나 발이 너무 아파. 걷기 싫어. 앞서 걷던 맏형 한결이 다급하게 되돌아와 셋째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한결의 손도 추위에 빨갛게 부르터 있었지만 동생을 잡은 소나기에는 필사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죠. 셋째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원장님이 쫓아올지도 몰라. 조금만 더 가자. 응? 둘째 둘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형, 정말 안 쫓아오겠지? 나 다시는 그 방에 갇히기 싫어. 밥도 안 주고 때리기만 하잖아. 한결이 둘이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잡혀. 내가 너희들 지킬 거야. 저기 봐. 저기 공중전화 부스 보이지? 저기까지만 가서 쉬자.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겨우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비좁은 유리 상자 아니었지만 칼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새 아이는 부스 구석에 짐승 새끼들처럼 엉겨붙어 웅크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셋째가 한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아, 나 졸려. 따뜻한 이불 덮고 자고 싶어? 한결은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셋째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비좁은 부스 안을 울렸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셋째야, 눈 떠. 지금 자면 죽어. 셋째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자 한결은 동생을 와락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셋째야. 근데 자면 얼어 죽는데. 우리 엄마 만나러 가야지. 살아서 엄마 보러 가야지. 둘이도 한결의 허리춤을 잡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아이들의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그 시각 공중전화 부스 맞은편 골목에서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박만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지만 박만수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젖어 있었죠. 5년 전 집을 나간 딸 소연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불면증이라는 감옥에 가뒀고 박만수는 밤마다 이렇게 거리를 헤매며 속죄하듯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소연아, 이 애비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도 추운데 너는 어디서 떨고 있는 거냐?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박만수의 시선이 우연히 길 건너편 공중전화 부스에 머물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홀린 듯 부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박만수가 공중전화 부스의 문을 끼익하고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부스 안으로 훅 밀려 들어가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새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서로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박만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에 얇은 옷 한 장만 걸친 어린아이 셋이 파들파들 떨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박만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새파랗게 언 맨발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너희들 보호자는 어디 있어? 이 엄동설하네. 한결이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박만수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돈 없어요. 저리 가요. 하지만 막내 셋째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는지 박만수 쪽으로 기어가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발이 너무 시려워요. 발이 잘라질 것 같아요. 셋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박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수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두툼한 오리털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로 덮어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다.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리 와보렴. 발 좀 보자. 박만수는 셋째의 꽁꽁 언 발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에 박만수의 손이 저릿해질 정도였죠. 박만수는 입고 있던 스웨터의 밑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셋째의 언발을 자신의 맨가슴팍에 집어넣었습니다. 둘이가 놀란 눈으로 박만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차가워요? 박만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차갑다. 할아버지 몸이 난로처럼 뜨거워서 금방 녹을 거야. 너희들도 이리 와라. 박만수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잔뜩 굳어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도 경계를 풀고 둘이의 손을 잡아 박만수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만수는 새 아이를 덩치 큰 어미 닭처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몸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박만수가 아이들의 발에 감각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좀 괜찮니?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박만수의 시선이 셋째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부스 안에 희미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은색 물체. 그것은 낡고 빛바랜 목걸이였습니다. 박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셋째의 목걸이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박만수는 펜던트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S, Y, 마이 러블리 도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니셜. 5년 전 딸 소연의 생일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해 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박만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이 목걸이, 이거 어디서 났니? 응? 말해봐라, 어서. 셋째가 박만수의 기세에 놀라 딸꾹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하늘 날아가기 전에 놔주셨어요. 박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만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수검댕이 묻은 얼굴 사이로 보이는 오뚝한 코, 맑고 큰 눈망울. 어린 시절 자신의 품에 안겨 방긋 웃던 딸 소연의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아! 박만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셋째를 와락 끌어안으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소연아, 내 새끼 소연아, 네가 결국 떠났구나. 한결과 둘이가 놀라서 박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아니 세상 전부를 다시 얻은 사람의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젖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내 강아지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만수는 아이들의 얼굴을 거친 손바닥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아이들의 볼을 적셨습니다. 한결은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느껴보는 어른의 뜨거운 눈물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만수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 단호한 빛이 스쳤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자. 할아버지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주마. 박만수는 등 돌려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막내야, 엎혀라. 형이랑 누나는 할아버지 손 꽉 잡아. 셋째가 쭈뼛거리다 박만수의 넓은 등에 엎였습니다. 박만수는 한 손으로는 셋째의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한결과 둘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만수의 손아귀 힘은 아이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만수가 공중전화 부스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지만 박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핏줄이 엎여 있었으니까요. 네 사람은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네 사람의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만남으로부터 1시간 후 뒷골목의 한 허름한 여인숙 카운터 앞 박만수가 품 안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 여인숙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노인이 거액을 내밀자 주름진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인은 박만수와 그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는 꼬질꼬질한 새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지폐를 침 묻은 손가락으로 세어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애들을 데리고 무슨 일이요? 보아하니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박만수가 주인의 눈을 피하며 짐짓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조용히 묵게 해주쇼. 돈은 넉넉히 드렸잖소. 주인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노인네가 무슨 빚을 그리 졌길래. 알았으니 제일 안쪽 끝방 쓰시오. 시끄럽게 하면 바로 쫓아낼 거요. 박만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얼었던 몸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만수는 아이들을 아랫목에 앉히고는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죽과 도시락을
뜯어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어서들 먹어라.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박만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아이들의 모습에 박만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둘째 둘이가 입가에 밥풀을 잔뜩 묻힌 채 해실해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다.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박만수가 둘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엄지손가락으로 떼어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체하겠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막내 셋째는 숟가락을 쥔 채 꾸벅꾸벅 졸면서도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박만수는 셋째를 무릎에 앉히고 직접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먹던 맏형 한결이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결은 여전히 경계심이 남은 눈으로 박만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만수가 한결에게 물병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살 것 같냐? 이름이 한결이라고 했지? 한결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결이고 쟤는 둘이, 막내는 셋째예요. 박만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묻고 싶었던, 하지만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한결아, 엄마는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냐? 왜 너희들만 보육원에 있었어? 한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하늘나라 갔어요. 배가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박만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안 가봤니? 할아버지한테. 아니, 외할아버지한테라도 연락을 해보지 그랬어. 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싫어하신다고. 연락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병원은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박만수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딸을 내쫓을 때 했던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너는 이제 내 딸 아니다. 그 한마디가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손주들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한결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보육원에서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때렸냐? 한결이 소매를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가느다란 팔뚝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밥 남기면 때리고 운다고 때리고 셋째가 아파서 우는데 시끄럽다고 창고에 가뒀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박만수는 한결의 팔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는 할아버지를 보며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만수는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한편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35층 비서실장실, 최동훈 실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박만수 회장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수행 비서들까지 따돌리고 사라진 회장의 기행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태블릿 PC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설 정보팀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행적 확인. 동대문 인근 현금 인출기 사용 후 골목으로 이동. 최동훈이 급하게 파일을 열어 첨부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허름한 점퍼 차림의 박만수가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꼬맹이들은 또 뭐야? 노망이 나셨나? 웬 애들을? 그 순간 최동훈의 눈이 화면 속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박만수 품에 안긴 막내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 최동훈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화질 보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 은색 펜던트의 모양. 최동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거 소연이 목걸이잖아. 최동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교묘하게 이간질하여 내쫓았던 박만수의 친딸 박소연.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아이를, 그것도 셋이나 낳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최동훈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살아 돌아왔다, 이건가? 내 자리를 뺏으러? 최동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이대로 회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다면 양아들인 자신의 입지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룹 승계가 코앞인 상황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동훈이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동대장 강 실장이었습니다. 네, 실장님. 최동훈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 좌표 보냈다. 회장님이 지금 노망이 나서 웬거지 같은 애들을 데리고 계신다. 유괴라도 하신 모양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강 실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훈은 책상 위에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병원으로 모셔라. 그리고 애들은, 최동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애들은 처리해. 사고사 알지? 화재가 났든 실종이 됐든 깨끗하게 치워.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최동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미안하네, 아버지. 그러게 왜 죽은 사람 물건을 다시 꺼내서 편하게 가시지 그러셨어요. 다시 여인숙 방 안. 따뜻한 방바닥과 배부른 포만감에 아이들은 곤히 잠들었습니다. 서로의 팔다리를 얽고 세상 모르게 자는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목에 테이프로 붙여두었던 구형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회장 박만수가 아닌 인간 박만수가 위급할 때 쓰기 위해 숨겨두었던 대포폰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고 기억 속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굵직하고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거 박만수의 그림자라 불렸던 해결사 배 관장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관장,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대체 어디 계십니까? 비서실이고 대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만수가 잠든 아이들을 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긴 말할 시간 없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아무도 모르게 자니가 믿을 수 있는 애들 몇 명만 데리고 이리로 와주게. 무슨 일입니까? 혹시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 내 목숨보다 귀한 걸 지켜야 해. 최 실장 놈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 보안 철저히 하고 주소는 문자로 찍어주마. 서둘러라. 박만수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 다시 양말 속에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다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여인숙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를 죽인 차 문이 열리고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문지로 감싼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강 실장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여인숙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네온 사인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강 실장이 턱짓으로 여인숙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자. 조용히 끝낸다. 부하 2명이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꾸벅꾸벅 졸고 있던 주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인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강 실장이 두툼한 돈봉투를 주인의 입에 물렸습니다. 쉿! 마스터키 내놔. 주인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강 실장은 열쇠를 받아들고 2층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박만수가 머무는 복도 끝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미한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방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접어, 접어, 접어. 정막이 감도는 여인숙 복도, 낡은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비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쪽잠을 자던 박만수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박만수는 본능적으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야수의 감각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죠. 박만수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어서. 소리내면 안 돼. 한결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침이에요? 박만수가 한결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쉿, 나쁜 아저씨들이 왔어. 지금부터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신발 신어. 빨리. 박만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한결이 서둘러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둘이와 셋째가 칭얼거리려 하자 한결이 동생들의 입에 손가락을 대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잠금장치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젖혀졌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강 실장과 쇠파이프를 든 덩치들이 살기 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방 안을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소꿉놀이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가시죠. 박만수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당장 꺼져라. 강 실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애들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회장님은 나오시라고요. 강 실장의 눈짓에 부하 2명이 아이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가 커피포트 옆에 있던 전원 코드를 뽑아들었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물이 든 포트였습니다. 오지마. 다 죽여버린다. 박만수가 망설임 없이 포트 뚜껑을 열고 다가오는 놈들의 얼굴을 향해 뜨거운 물을 뿌렸습니다. 으악! 뜨거워. 앞장서던 놈들이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구석에 있던 빨간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놈들을 향해 하얀 분말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콜록, 콜록, 앞이 안 보여. 매캐한 가루가 방안을 가득 채워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만수는 아이들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지금이야. 창문으로 나가자. 박만수가 닫혀있던 창문을 발로 착 깨트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창밖에는 녹슨 철제 비상계단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한결아, 동생들 데리고 먼저 내려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한결이 둘이와 셋째의 손을 잡고 창틀을 넘었습니다. 박만수도 힘겹게 창틀을 넘으려는데 분말 연기 속에서 강 실장의 손이 튀어나와 박만수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를 도망가. 박만수는 남은 발로 강 실장의 얼굴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강 실장이 나동그라지는 사이 박만수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철계단은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끄러운 계단을 헛디딘 박만수의 무릎이 쿵 하고 계단 모서리에 찍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박만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위쪽 창문에서 놈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박만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에 보이는 잡동사니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낡은 화분, 쓰레기 봉투, 깨진 항아리들이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며 추격자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놈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이 박만수는 겨우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골목 끝에는 겁에 질린 아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쓰레기 더미 뒤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 할아버지가 막을 테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셋째가 박만수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무서워요. 박만수는 셋째의 손을 떼어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이놈들 다 혼내주고 금방 갈게. 박만수는 골목길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놈들을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닥에서 주운 깨진 소주병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박만수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강 실장과 부하들이 박만수를 반원형으로 포위했습니다. 강 실장이 머리에 묻은 하얀 가루를 털어내며 씩씩거렸습니다. 회장님, 진짜 곱게 모시려고 했는데 힘을 쓰시게 만드네. 애들은 어디 숨겼어? 박만수가 깨진 유리병을 휘두르며 고함쳤습니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덤벼라. 강 실장의 눈짓에 쇠파이프를 든 부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박만수는 바닥에 있는 흙과 모래를 한 줌 쥐어 놈들의 눈에 뿌렸습니다. 아, 내 눈. 한 놈이 주춤하는 사이 박만수가 달려들어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놀림이었습니다. 뒤에서 날아온 발길질에 박만수의 옆구리가 가격당했습니다. 흑! 박만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다른 놈이 쇠파이프로 박만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만수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강 실장이 쓰러진 박만수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셨어야죠.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박만수는 강 실장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더러운 놈들.
최 실장이 시키더냐? 천벌 받을 놈들. 강 실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박만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박만수가 다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놈들이 때로 달려들어 쓰러진 박만수를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밟아. 아주 일어설 생각도 못하게 밟아버려.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습니다. 박만수는 몸을 웅크려 급소를 방어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발길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요. 한결이 튀어나와 깡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둘이와 셋째도 달려와 쓰러진 박만수의 몸을 작은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나쁜 아저씨들. 저리 가란 말이야. 셋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만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요. 할아버지. 박만수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도망가라니까. 왜 나왔어? 왜? 강 실장이 귀찮다는 듯 한결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이가 힘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진짜. 강 실장이 넘어진 한결을 향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만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박만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몸을 날려 한결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퍽! 쇠파이프가 박만수의 등 위로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박만수는 피를 토하면서도 아이들을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자신의 등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작은 생명들에게 닿는 고통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박만수가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헐떡였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막아줄게. 괜찮아. 강 실장이 씩씩거리며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습니다. 독한 노인네네 진짜. 아예 숨통을 끊어놔야겠어. 그때 강 실장의 이어폰에서 치직거리는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처리했습니까? 목격자 없게 깔끔하게 끝내세요. 최동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실장이 쇠파이프를 머리 높이 쳐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막 끝내려던 참입니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의 살기 어린 눈빛이 박만수의 뒤통수를 조준했습니다. 저 파이프가 내려 꽂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부하 악마 이너스. 골목 입구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기익. 오토바이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은 헬멧을 쓴 라이더들이 깡패들을 향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오토바이 부대가 좁은 골목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중한 오토바이 바퀴가 강 실장 일당의 대열을 무너뜨렸고 검은 헬멧을 쓴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깡패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선두에 섰던 오토바이가 박만수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헬멧을 벗어 던진 사내는 박만수의 옛 부하 배 관장이었습니다. 배 관장이 박만수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서 타십시오. 박만수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배 관장, 애들부터 태워. 어서.
배 관장이 재빨리 오토바이 옆 사이드카 덮개를 열었습니다. 박만수는 한결과 둘이 새찌를 사이드카 안에 구겨 넣듯 태웠습니다. 꽉 잡아야 한다. 머리 숙이고 절대 고개 들지 마. 아이들이 겁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자 박만수는 배 관장의 뒷자리에 힘겹게 올라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배 관장이 핸들을 꺾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길 터라. 회장님 모시고 나간다. 부하들이 깡패들을 막아서는 사이 배 관장의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강 실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잡아. 놓치면 다 죽는 줄 알아. 차 가져와. 차가운 밤 공기가 박만수의 피 묻은 뺨을 때렸습니다. 오토바이는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을 요리조리 누비며 질주했습니다. 뒤쪽에서 깡패들의 검은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배 관장이 백미러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따돌리겠습니다. 박만수는 대답 대신 배 관장의 허리춤을 꽉 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만수의 점퍼 주머니에 무심코 찔러 넣었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몸싸움 도중 강 실장이 떨어뜨린 것을 박만수가 본능적으로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실장, 어떻게 됐어? 노인네랑 애새끼들 처리했냐고. 박만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평생을 아들처럼 믿고 키웠던 비서실장 최동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실장의 부하가 무전기에 대고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최 실장님, 갑자기 오토바이 떼가 나타나서 놓쳤습니다. 지금 추격 중입니다. 최동훈의 욕설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멍청한 새끼들, 다 늙은 노인네 하나 처리를 못해? 당장 잡아. 만약 놓치면 내 놈들부터 묻어버릴 줄 알아. 내 자리가 걸린 일이야, 알았어? 박만수는 무전기를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동훈이, 내 놈이, 감히 네가 5년 전 딸 소연이 집을 나갈 때 곁에서 부추겼던 것도, 소연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차단했던 것도 결국은 최동훈의 계획된 공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굳은 피딱지를 적셨습니다. 배 관장이 핸들을 급하게 꺾어 좁은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승합차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뒤처졌습니다. 한참을 더 달린 끝에 오토바이는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폐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 관장이 은신처로 마련해둔 곳이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박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 관장이 황급히 박만수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만수는 배 관장의 팔을 뿌리치고 사이드카로 다가갔습니다. 덮개를 열자 서로를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괜찮다. 나쁜 아저씨들 따돌렸어. 한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피나요. 박만수는 옷소매로 얼굴을 쓱 문지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좀 긁힌 거야. 배 관장이 아이들을 안아내려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소파와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 관장은 미리 연락해둔 무면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박만수의 상처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갈비뼈가 적어도 2대는 나갔네요. 타박상도 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박만수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병원에 가면 놈들이 금방 냄새를 맡아. 여기서 대충 응급처치만 해. 진통제나 센 걸로 놔주고.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만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붕대를 감는 동안 박만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의사가 돌아가자 박만수는 배 관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배 관장, 지금 당장 내 개인 금고에 가서 물건 하나만 가져와 주게. 어떤 물건입니까? 내 서재 책장 뒤 비밀 금고에 있는 USB다. 태성그룹의 이중 장부와 최동훈 놈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다 들어있어. 놈을 잡을 유일한 목줄이야. 배 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져오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꼼짝 말고 계십시오. 배 관장이 떠나고 창고에는 박만수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박만수는 난로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에 떠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박만수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지켜준다고 해놓고. 막내 셋째가 박만수의 붕대 감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내가 호해줄까요? 셋째가 박만수의 손등에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따뜻한 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는 셋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셋째 덕분에 하나도 안 아프네. 다음 날 아침 배 관장이 USB를 무사히 손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박만수는 USB를 손에 쥐고 결단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배 관장에게 자신의 대포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훈아, 나다. 아이들을 살려주면 네가 횡령한 비자금 장부 넘겨주마. 오늘 밤 10시 이 창고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진작 그러셨어야죠. 알겠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박만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오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게 뻔했습니다. 최동훈은 장부를 챙기고 자신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 입막음할 작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박만수가 노리는 바였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박만수는 배 관장이 구해온 작은 방탄조끼들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몸집에 맞게 줄인 조끼들이었습니다. 박만수가 한결과 둘이 셋째에게 조끼를 입혀주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용사놀이를 할 거야. 이 옷은 용사들만 입는 갑옷이란다. 멋지지? 둘이가 조끼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 용사 같아요. 이거 입으면 총알도 막아요? 박만수가 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하무적이지. 대신 약속 하나 해야 해. 오늘 밤에 나쁜 아저씨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신호할 때까지 저기 드럼통 뒤에 숨어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용사들은 숨바꼭질도 잘해야 하거든. 한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안 숨어요? 박만수는 한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장이라서 앞에서 지휘해야 해.
한결아, 네가 대장 대신 동생들 잘 지킬 수 있지? 믿어도 되지? 한결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형이니까 지킬게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박만수는 진통제를 한 줌 털어 넣었습니다. 약 기운이 돌자 통증이 조금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박만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동훈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아이들을 드럼통 뒤 안전한 곳으로 숨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숨죽이고 있어. 아이들이 숨을 죽이자 박만수는 창고 중앙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출입구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등은 비록 굽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기익.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최동훈이 십수명의 용병들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역광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가 박만수의 발끝까지 닿았습니다. 최동훈이 거만한 표정으로 박만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양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은 사자가 마지막 사냥을 앞두고 내뿜는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기다리고 있었다. 박만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폐창고의 정막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동훈은 말끔한 캐시미어 코트 차림으로 낡은 철제의자에 앉아있는 박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용병 십수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며 박만수를 포위했습니다. 최동훈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꼴이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성그룹 회장님이 노숙자보다 못해 보이시네요. 박만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동훈을 쏘아보았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아이들이 숨어있는 드럼통 쪽을 향했다가 다시 최동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한결아, 약속 기억하지? 불과 5분 전 놈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의 상황이 박만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만수는 품속에서 꺼낸 엄지손가락만 한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한결의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었죠. 한결아, 잘 들어라. 이건 아주 중요한 비밀 장치야. 혹시라도 큰 소리가 나거나 할아버지가 쓰러지면 이 빨간 버튼을 꾹 누르고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할아버지, 싸우지 마요. 도망은 비겁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린 당당해야지. 동생들 잘 지키고 있어. 드럼통 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박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었습니다. 박만수가 호통치듯 소리쳤습니다. 내 놈 눈에는 내가 회장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내 놈이 짐승만도 못한 악기로 보인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최동훈이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핏줄이요? 하, 그놈의 핏줄 타령? 30년을 아버지 밑에서 개처럼 일한 건 접니다. 죽은 소연이가 아니라 저라고요. 그런데 그 쥐새끼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저를 토사구팽하려 하셨습니까? 박만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변명은 지옥에 가서 해라. 여기 네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횡령 내역이 다 들어있다. 아이들을 보내줘라. 그러면 이걸 넘겨주마. 최동훈의 시선이 USB에 꽂혔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동훈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나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총은 제가 들었고 아버지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제가 왜 거래를 합니까? 뺏으면 그만인데. 박만수가 USB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부수면 내 놈의 더러운 비리는 영원히 묻히겠지만 내 놈이 회장 자리에 앉는 것도 끝이다. 내가 죽으면 이 원본 파일이 자동으로 검찰에 전송되게 해놨다. 최동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하던 최동훈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좋습니다. USB 먼저 넘기세요. 그럼 애들은 살려보내드리죠. 박만수는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박만수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박만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USB를 던져줄 듯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받아라. 최동훈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박만수는 USB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놈한테 줄 건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의자 밑에 숨겨두었던 연막탄의 안전핀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펑!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짙은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올랐습니다. 시야가 가려지자 용병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뭐야? 앞이 안 보여. 사격 개시. 쏴버려. 최동훈의 다급한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탕, 타다당. 박만수는 연기 속에서 몸을 낮추고 아이들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드럼통 뒤에 숨은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죠. 박만수는 기둥을 방패 삼아 쇠파이프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나를 쏴라 이놈들아. 용병들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알이 낡은 드럼통을 뚫고 콘크리트 바닥에 튀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박만수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며칠간 쌓인 피로와 부상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만수가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피하려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흑! 박만수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다리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박만수는 이를 악물고 기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최동훈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동훈은 쓰러진 박만수 앞에 멈춰서서 고통에 신음하는 양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얌전히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박만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훈아, 멈춰라. 지금이라도 자수해.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최동훈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수요? 살려줘요? 하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살려달라고 비셔야 할 분은 아버지예요. 최동훈이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음이 박만수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잘 가세요, 아버지. 태성그룹은 제가 더 잘 키우겠습니다. 저 쥐새끼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게 해드릴 테니 외롭진 않으실 겁니다. 드럼통 뒤에 숨어있던 한결이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만수가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한결은 할아버지의 말대로 빨간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최동훈의 총구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으려는
재벌 총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가장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박만수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쏘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 놈이 당기는 그 방아쇠가 내 파멸을 알리는 시작 종소리가 될 거다. 최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수의 당당한 태도가 그의 열등감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죽어. 최동훈의 검지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습니다. 쨍그랑. 창고 천장의 대형 채광창이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섬광탄 투척. 엎드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력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번쩍? 아, 내 눈. 최동훈과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었습니다. 동시에 밧줄을 타고 검은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무기 버려. 경찰 특공대와 태성그룹 보안팀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쓰러지기 전 미리 안배해둔 최후의 카드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만수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드럼통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결아, 둘이야, 셋째야.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박만수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지만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리고 엎드려. 고막을 찢을 듯한 호각 소리와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동훈과 그의 용병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내 팔. 특공대원들이 용병들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번쩍이는 섬광탄에 눈이 멀어버린 최동훈은 비틀거리며 허공에 대고 권총을 휘둘렀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그때 태성그룹 보안팀장이 달려들어 최동훈의 손목을 쳐내고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최 실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얌전히 하시죠.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동훈은 보안팀장의 목소리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김 팀장,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날 배신한 거야? 보안팀장이 최동훈을 바닥에 무릎 꿇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저는 태성그룹 보안팀장입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임무죠. 실장님이야말로 회장님 등 뒤에 칼을 꽂으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정리되자 구급대원들이 박만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벅지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보안팀장이 박만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만수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됐다. 나보다 애들부터 챙겨. 드럼통 뒤에서 겁에 질려 있던 한결과 둘이 셋째가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흐앙, 할아버지 죽지 마요. 아이들이 피 묻은 박만수의 다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자 박만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지 마라. 할아버지 피 묻는다. 괜찮아, 안 죽어. 박만수는 보안팀장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습니다.
박만수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최동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동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함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박만수가 입고 있던 점퍼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방탄조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에는 총상을 입었지만 급소를 노린 총알들은 조끼에 막혀 박만수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했죠. 박만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호락호락하게 당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어야지.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최동훈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함정이야. 이건 무효라고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유인한 거잖아요. 짝! 박만수의 거친 손바닥이 최동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진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동훈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박만수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쳤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내 딸 소연이를 죽이고 이제는 저 어린 핏줄들까지 죽이려 해.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최동훈이 도끼 어린 눈으로 박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죽이라고 시켰다는 증거 있냐고요. 난 그냥 여기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야.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최동훈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법망을 피하려는 그의 비열한 태도에 박만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이들 틈에서 맏형 한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박만수가 쥐어주었던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나쁜 아저씨가 총 쏘라고 한 거, 할아버지 죽으라고 한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한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최동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수요? 살려줘요? 하하. 살려달라고 비셔야 할 분은 아버지예요. 저 쥐새끼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게 해드릴 테니. 죽어. 최동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최동훈이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경찰 특공대장이 다가와 최동훈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동훈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최동훈이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실세야.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만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비명 같은 애원에도 박만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치워라. 내 눈앞에서 저 더러운 것을 치워. 최동훈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자 박만수의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장과 구급대원들이 박만수를 받아 눕혔습니다. 지혈을 위해 바지를 찢자 총알이 관통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솟구쳤습니다. 셋째가 박만수의 다리를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피나. 흐앙. 아프지 마요. 박만수가 셋째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할아버지 튼튼해서 금방 낫는다. 너희들이 무사하면 됐어. 구급대원들이 박만수를 들것에 실어 앰뷸런스로 옮겼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앰뷸런스에 탔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아이들은 박만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박만수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셋째가 박만수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으로 호호 입김을 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할아버지 아프지 마. 내가 호해줄게. 셋째의 따뜻한 입김이 박만수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뭉클했습니다. 박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만수가 셋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셋째가 호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정말 하나도 안 아파. 한결이 박만수의 땀을 소매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다 왔대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박만수는 한결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죽은 딸 소연이 남기고 간 이 아이들이 자신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박만수를 처치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수술실 준비해. 출혈이 심하다. 혈액팩 더 가져와. 다급한 의료진의 외침 속에 박만수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박만수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새 아이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몇 시간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총알이 뼈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신경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VIP 병실로 옮겨진 박만수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보안팀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 어디 있나? 문 밖에서 대기하던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박만수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내일 아침 당장 긴급 주주총회 소집한다고 전해. 보안팀장이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수술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더 쉬시고. 박만수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아니,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 내 손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해. 휠체어라도 타고 갈 테니까 준비해. 그리고 박만수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사에도 다 알려. 내일 최동훈이 저지른 만행 내가 직접 다 까발릴 거니까 생중계 준비하라고 해. 보안팀장이 박만수의 단호한 의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소연아, 아빠가 다 바로잡아 놓으마. 지켜봐다오. 박만수는 옆간이 침대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아이들은 서로 엉겨붙어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박만수는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시장통을 방불케 할 만큼 소란스러웠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식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죠. 단상 중앙에는 최동훈의 최측근이자 그룹 내 2인자인 김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동훈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떴지만 김 전무는 이를 수습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김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 실장님은 회장님을 보호하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겁니다. 지금 박만수 회장님은 치매가 심해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십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동훈 실장이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회장님이 실종되셨다는데 감금설이 사실인가요? 김 전무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현재 위독하셔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시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누가 위독하다는 거야? 천둥 같은 호통소리가 강당 입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추고 수백 개의 눈과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뒤쪽을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박만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치고 다리에는 두꺼운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휠체어 양옆에는 한결과 둘이 셋째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보안팀장의 도움을 받아 단상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비켜라. 회장님 지나가신다. 취재진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김 전무는 박만수의 등장을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아니,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박만수가 단상 아래 멈춰섰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의 부축을 뿌리치고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박만수가 지팡이를 짚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만수가 김 전무를 매섭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무, 내가 치매라고? 병석에 누워 있어? 내 눈에는 잔이가 권력에 눈이 멀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무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실장님 지시를 받고. 박만수는 김 전무를 무시하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박만수는 한결, 둘이, 셋째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새 아이가 쭈뼛거리며 박만수의 다리 옆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지 셋째가 박만수의 바지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만수는 셋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제가 눈이 멀어 짐승을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박만수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영상 틀어.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젯밤 폐창고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최동훈이 총을 겨누며 박만수를 협박하는 장면, 아이들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죽어. 아버지를 따라가게 해드릴 테니. 충격적인 영상에 강당 안은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양아들이 아버지를. 살인 미수잖아. 저게 사람이야? 영상이 끝나자 박만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동훈은 제 친딸 소연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제는 이 어린 핏줄들까지 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동훈을 태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박만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새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죽은 딸 박소연이 남긴 유일한 혈육입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진짜 손자, 손녀들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태성그룹의 진짜 후계자 등장이라는 기사가 실시간으로 타전되었습니다. 박만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바로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태성그룹은 오늘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돈의 무서움보다 사람의 따뜻함을 먼저 아는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도록 키우는 데에만 제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권력욕을 내려놓고 가족을 선택한 노회장의 결단에 보내는 지지와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한결이가 박만수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박수 쳐요? 우리가 잘했어요? 박만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살렸어. 너희가 최고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 최동우는 쇠창살 안에 갇혀 벽에 설치된 작은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박만수가 새쌍둥이와 함께 환호받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화면 하단에는 최동훈 전 실장,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내 자리야. 내가 앉아야 할 자리라고. 최동훈이 벌떡 일어나 TV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끄란 말이야. 저 늙은이가 날 속였어. 내가 회장이야. 내가 태성그룹 주인이라고. 쾅! 최동훈이 주먹으로 TV를 내리치고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악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쇠창살의 울림뿐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난동을 부리는 최동훈을 제압했습니다. 수감번호 3840번. 조용히 해. 징벌방 가고 싶어? 최동훈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억울해. 이건 꿈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으악. 그의 처절한 비명은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독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만수는 아이들과 함께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박만수는 참았던 통증이 밀려와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보안팀장과 아이들이 놀라서 박만수를 부축했습니다. 박만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아이들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괜찮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둘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만수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놔달라고 해요. 박만수가 둘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한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디요? 박만수의 시선이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했습니다. 엄마, 너희 엄마 만나러 가자. 셋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엄마한테 가요? 나 엄마한테 할 말 진짜 많은데. 박만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지독하게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불면증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로비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혹독했던 눈보라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날씨 참 좋구나.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이야. 박만수와 새 아이를 태운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듯 박만수의 인생에도 뒤늦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대지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거리 곳곳에는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태성그룹 박만수 회장의 삶에도 기적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추모공원, 벚꽃 나무 아래 자리 잡은 비석 앞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박만수와 한결, 둘이 셋째였습니다. 박만수가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비석에 쌓인 꽃잎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딸 박소연,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아빠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춥지는 않았니? 박만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지난 5년 죄책감 때문에 차마 찾지 못했던 딸의 묘소였습니다. 이제야 떳떳하게 딸이 남긴 보물들을 데리고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결이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 나 한결이야. 이거 내가 접었어. 예쁘지? 둘이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장을 꺼내 비석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배 안 고파.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줘. 어제는 갈비도 먹었다? 엄마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둘이가 입맛을 다시며 말하자 옆에 있던 셋째가 까치발을 들고 엄마의 영정 사진에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 이제 안 아파. 할아버지가 병원 데려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어. 의사 선생님이 나 튼튼해졌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봄바람을 타고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고 우울했던 추모의 공간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인해 생기 넘치는 만남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리지? 내 새끼들 이렇게 씩씩하다. 내가 내 남은 목숨 다 바쳐서 이 아이들 지킬게. 그러니 너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박만수는 참았던 눈물을 훔쳐내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석 속 딸의 사진도 벚꽃잎이 내려앉아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머물다 내려오는 길. 산책로 양옆으로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가던 아이들 중 막내 셋째가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아파요. 못 걷겠어요. 박만수가 껄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지난번 총상으로 다리가 아직 불편할 법도 했지만 박만수는 주저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장군님, 자가용 대기했습니다. 타시죠. 셋째가 신이 나서 박만수의 등에 폴짝 엎였습니다. 출발. 박만수는 셋째를 업고 양손으로는 한결과 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등 뒤로 전해졌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행복의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 안 무거워요? 한결이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겁기는 깃털처럼 가볍다. 우리 강아지들 더 많이 먹고 쑥쑥 커야겠어. 박만수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길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 과거에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지만 적막하기만 했던 그곳이 지금은 난장판이나 다름없는 놀이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미니 축구 골대가 세워져 있고 한쪽 구석에는 대형 트램펄린이 놓여 있었죠. 패스? 형아, 이쪽으로 패스해. 트레이닝복 차림의 박만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근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손주들과 공놀이에 진심인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슛 간다. 막아봐라. 박만수가 헛발질을 하며 짐짓 넘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으악! 박만수가 잔디밭에 벌러덩 드러눕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박만수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할아버지 잡았다. 새 아이가 박만수의 배 위로 올라타고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아이고, 항복이다. 하하. 박만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70평생 기업을 일구고 돈을 버는 동안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노 집사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택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저택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닝룸의 긴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박만수 혼자 앉아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던 그 외로운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소시지 드세요. 제가 아끼는 거예요. 두리가 자신의 접시에 있던 소시지를 콕 찍어 박만수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둘이 많이 먹어. 할아버지는 남을 먹으면 돼. 에이, 고기 드셔야 힘내서 내일 또 축구하죠. 얼른 드세요. 하세요. 두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내밀자 박만수는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두리가 주니까 꿀맛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한결이는 묵묵히 물컵에 물을 따라 박만수 앞에 놓아주었고 셋째는 양손에 갈비를 쥐고 뜯느라 얼굴이 양념 범벅이 되었습니다. 셋째야,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박만수가 냅킨으로 셋째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식사 시간. 접시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넓은 다이닝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만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2층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방으로 꾸며졌습니다. 폭신한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인 방. 박만수는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용감한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박만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신나게 뛰어논 탓인지 금세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셋째가 잠결에 박만수의 손을 더듬더듬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면 안 돼. 박만수는 셋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안 가지. 할아버지가 밤새 여기서 지켜줄 거야. 걱정 말고 자라.
아이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지자 박만수는 아이들의 이마에 하나하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평온하게 비추었습니다. 박만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에 초췌했던 지난 겨울의 노인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행복으로 주름진 인자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문득 12월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공중전화 부스. 그 좁고 차가운 곳에서 벌벌 떨던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말입니다. 만약 그때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만약 그 목걸이를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고 박만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가 창문에 손을 대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소연아, 보고 있니? 네가 보내준 이 천사들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았다. 지옥 같던 내 삶을 이 아이들이 구원해줬어. 박만수의 시선이 다시금 곤히 잠든 아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존재들. 박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춥게 하지 않으마. 다시는 무서움에 떨게 하지 않으마.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창밖 정원수가지 끝에 매달린 벚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창문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소연이 보내는 답장 같았습니다. 박만수는 방의 조명을 은은한 수면등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깰새라 살금살금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내일이,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긴 겨울이 가고 마침내 진짜 봄이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마침내 벚꽃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의 해피엔딩으로 맺어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재벌 회장이 새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박만수 회장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프지 말라고 상처를 호호 불어주는 손주들의 작은 입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해도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